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참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할 게 많긴 많네요. 우리 미술사하고 음악하고 음악도 하고 문학도 하고 문학하면서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나중에 춤 같은 것 춤은 따로 무용은 춤도 발레도 그거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아서 그죠? 발레도 다 테크니컬 텀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국 무용 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부지런히 이제 신고전주의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인데요, 그죠? 19세기가 사실 제일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서 할 게 많아요. 19세기가 제일 많습니다. 19세기가.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9세기는 큰 틀에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된다는 거 자꾸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죠? 사실 왜냐면 이때부터 결국 오늘날의 시대가 된 거니까요. 이게 단순히 19세기부터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까지 온 거니까요. 그래서 19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신고전주의가 이제 크게 이른바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 이건 약간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랬다가 이것에 반항해서 낭만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에 낭만주의는 이게 민중적입니다. 민중적. 그러니까 왜냐면 이 혁명 자체가 부르주아 혁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부르주아였잖아요. 제3계급. 그래서 돈 있는 중상공인들 중심으로 혁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낭만주의는 그거에 반대, 그거랑은 좀 대조적으로 민중주의, 노동자 농민 중심입니다. 노동자 농민.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노동자 농민의 혁명은 이 혁명하고는 다르죠. 이건 부르주아 혁명이고, 마르크스의 공산당 혁명은 그거잖아요. 그 주장하는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자 농민, 노동자들의 혁명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돼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당 혁명이 요때 실패하죠. 요때 1848 요때 왜 뭐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뭐 그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실패하고 이게 끝나고 현실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현실주의, 리얼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미술사에서는 리얼리즘이 계속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미술에서는 이게 사진이 나오면서 리얼리즘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사진이 똑같이 찍어버리니까 미술로서는 적어도. 그래서 미술로서는 리얼리즘이 더 지속될 수가 없고, 하지만 어쨌든 리얼리즘은 우리 소설에서, 그죠? 우리 스토리, 문학, 그죠? 스토리 예술에서 쭉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늘날까지 사실 그 주류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이제 낭만주의에서 쭉 전성을 맞으면서, 이것도 뭐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 기본적으로 낭만주의, 로맨틱한 이제 음악들을 이제 주로 많이 듣고요. 어쨌든 우리 미술사니까 미술사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진이나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더 이상 한계가 막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가 진행된 거겠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버리니까, 그러면 미술가들이 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사진은 파악할 수 없는 인상이죠. 사진은 인상이 없잖아요. 사진은 그냥 그대로, 노출된 대로 찍어버리는 것 뿐인 거지. 그러나 이건 인간의 어떤 인상, 그죠? 인간의 순간의 인상을 우리는 표현한다. 그래서 사실 사진하고의 계속 암암리에 의식한 게 있어요. 그 이후의 흐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뒤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사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신고전주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그리스, 로마풍의 그런 유행, 그죠? 폼페이 발굴 등등을 통해서 붐이 일어났고, 그죠? 고전. 그래서 신고전주의 형식의 기본적인 특징은 형식적 완결성. 그죠? 뭐 대칭적인 구조, 통일성, 조화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공동체의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왜냐면 그 전에 왕국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공동체를 묶어야 되는데 묶을 이념이 없잖아요. 이념. 그죠? 묶을 만한 그 이념. 우리는 사피엔스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죠? 사피엔스에서 왜 대규모 협력을 하려면 어떤 허구적인 이념 같은 게 있어야만, 그죠? 민족이던, 그죠? 시민의 덕이던. 그래서 그거를 내용으로 하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전주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 공화국을 위해서, 그죠? 아들 3명을 바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혈연 같은 그것보다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호라티우스 형제가 결투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칼을 받는 그런 장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그죠? 기하학적인 구성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그려진 게 이게 그죠? 그 악법이라고 해도 그 다른 게 시민의 의무다, 그죠?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죽음, 그죠? 악법도 법이다, 그런 식의 얘기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랑스 혁명 직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따지고 계산하는 거, 그죠? 계산하고 따지고 비례, 조화, 아까 보셨죠, 그죠? 이렇게 쫙 선 그어서 완벽한 비례와 조화를 통해서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간다. 그 이성에 의한, 그러니까 따져서 모든 것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바꿔서 나아간다라는 인간의 진보, 이렇게 그 형식과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인물은 신고전주의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자크 루이 다비드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비드가 혁명 이전에도 여기 썼지만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어떤 로마의 공화정이나 공동체, 그 공화정은 왕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전통하고 다른 이런 정신을 찬양하고 고양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이것은 그 전에 미국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미국은 왕 없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꾸려서 그 넓은 데서 새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등이 촉발한 그런 정신이겠습니다. 시대 정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거예요. 브루투스 아시죠? 그죠?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브루투스 너마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였던 거죠. 그죠? 시저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때도 봤던 것처럼, 이 브루투스가, 그죠? 자기 친아들들이 공화정을 전복하고 군주제를 복원하려고 공모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오히려 아들의 처형을 명령해서, 그죠? 우리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그죠? 공화국에 대해는 가족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어떤 혁명의 정당성 및 공화국 시민의 의무와 미덕을 고취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을 또 이런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이 그림이 이게 이제 밑그림이고, 밑그림 스케치고, 이 그림이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다.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내에서 또 막 분파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쟤 빼야지, 쟤 왜 들어갔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 정치적 불안정.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가 다비드. 영어로는 뭐 데이비드겠죠. 그죠? 그래서 다비드는 처음부터 프랑스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요거 지난번에 좀 봤어요.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발발하자 자코뱅파, 그죠? 급진파죠. 자코뱅이 급진이고, 지롱드가 이제 온건파입니다. 지롱드, 자코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롱드, 자코뱅. 그래서 다비드는 1792년 마라의 지지로도 파리에서 의원으로, 이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자기가 미술가지만 정치를 하면서, 그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임명돼서 혁명적 축제와 선전 조직을 담당한다. 예? 마라는 이제 사람 이름 좀 이따 나옵니다. 그죠? 마라의 죽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때 1790년 1월 국민공회는 찬성 387, 반대 선서를 루이 16세 사형, 그죠? 사형을 의결하는데, 이때 다비드는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때 자기가 처음에 직장을 구해준 게 그 왕실인데, 루이 16세였는데 오히려 왕을 처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왕정을 그래도 지지하는 최소 왕정 유지를 했는데, 남편이 이랬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그 전부터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혼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진짜 혼란은 사실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처형의 위기를 느낀 유럽 왕실들이 대불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 혁명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 하죠. 그죠? 이게 왜냐면 왕실들은 다 자기들이 인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 저거 해가지고, 그럼 또 그 영향이 또 자기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주변 왕국들이. 그죠? 그러니까 주변 왕국들이 그걸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혁명 전쟁. 그죠? 막, 프랑스를 위협하고, 다시 왕권을 복권시켜라. 막, 외교적, 그죠? 무력적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혁명 전쟁.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혁명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식량 위기까지 발생하면서 특히 하층민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래서 이에 1793년 6월 2일 하층민이 지지하는 자코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층민들은 좀 급진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층민이 또 그걸 지지해줬으니까 혁명이 된 건데, 그래서 하층민의 지지를 얻은 자코벤 급진파가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 그죠? 온건파를 이제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포정치가. 그 유명한 공포정치. 그래서 공포정치 기간이 깁니다. 1년 좀 넘어요. 그죠? 이때부터. 그래서 반대한 사람은 다 그냥 이거는 자기랑 같이 혁명을 했어도 지롱두파는 너 결국 그 얘기는 결국 옛날 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다 이제 목을 다 베버리는 겁니다.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포정치하면 이제 가장 나오는 유명한 뭐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 그림도 이제 과학사에는 항상 나와요. 과학사 할 때는 라부아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산소를 뭐 이렇게, 그죠? 연수에서 산소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 불을 타는 게 산소가 없으면은, 그죠? 불이 안 탄다.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그래서 근대 화학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라부아제와 이제 그의 부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비드가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그림을 많이 그린 거죠, 소상화를.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조수였던 부인, 그래서 부인이 사실 이 실험이나 이런 걸 아주 많이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면서 과학사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돼요. 이 부인도 아주 높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라부아지에 이제 목을 자르게 되죠. 이제 공포 정치 기간에 이제 희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리 통행세 징수업자로 활동했던 라부아지에는 세금 착복 협의로 이제 공포 정치에 의해 체포되어 5월 8일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통행세라는 게 사실 황당한 거죠. 파리 들락날락 거릴 때 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왜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라고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죠. 넌 어디서 해서 나한테 세금 주고 이렇게 올려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 수수료 띄고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악명 높았다 그래요. 이 통행세 자체가 그 팔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요, 이 라부아제가 어쨌든 그런 혐의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자코뱅 입장에서는, 하층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건 아주 탐관오리에다가, 그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사에는 항상 이런 얘기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베어버리기에는 한순간으로 충분하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 넘게 걸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화학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서 라부아제. 어쨌든 이 사람도 이렇게 공포정치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정치가 이제 근데 더 심화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죠. 그죠? 154페이지. 이제 그렇게 연결됩니다. 154페이지. 이제 위에서 둘째 문단부터, 154페이지. 위에서 둘째 문단. 급진주의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였던 다비드는, 그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란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열렬한 혁명 지지자였으며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보내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는 예술을 공화국을 선전하는 데 쓰였는데, 그의 예술은, 그죠? 이 말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예술이 일종의 수단이 된 거죠. 수단. 뭐 이따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격렬한 감동을 주고 조국에 대한, 조국이 공화국입니다. 그죠? 왕이 없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영광과 헌신의 씨를 뿌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 지도자 마라를 그린 마라의 죽음은 걸작이라 말할 수 있다. 다비드의 친구였던 마라는 급진주의 측의 대표였는데 욕탕에서 진물을 보다가 반혁명 분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래서 마라는 피부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항상 약을 푼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했는데 목욕통 위에 나무 판자를 얹어 책상 대신 사용하며 진물을 복원했다.
그래서 그 그림 거기도 있죠, 그죠? 저 앞에도 있고요, 왼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다비드에서 마라의 죽음 해가지고, 그죠? 그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다비드는 혁명의 순교자를 현대 그리스도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편지를 읽고 한쪽에서 뭘 써주다가 이제 이제 칼을 맞고 뭐 이쪽에 칼을 맞고 죽은. 그래서 거기 나무 상자에 써 있잖아요. 아 마라, 그죠? 다비드, 그죠? 마라에게, 그죠? 다비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른쪽 아까 읽던 부분 보시면요, 그 괄호 다음에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암살 사건이죠.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비드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장면을 기록했다. 후에 대중들에게 성스러운 유물로 숭배받게 되는 나무 상자와 피 묻은 수건과 칼을 다비드는 그림 속에서 강조한다. 그는 마라를 성자처럼 묘사했는데 마라의 포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예수가 취한 모습과 흡사하다. 그래서 91페이지 한번 보시면 딱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91페이지. 그 뭐 피에타가 유명하죠, 그죠? 우리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91페이지 피에타랑 딱 비교해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그 팔이 딱 놓인 팔이 놓인 모습 한번 딱 보세요, 그 고개랑,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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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페이지, 그죠? 팔이 이렇게 딱 처져 있고, 왼팔, 오른팔도 비슷해. 왼팔, 오른팔 다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고개도 그렇고, 이렇게 딱 그린 겁니다. 그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자세를 한 것으로 이렇게 딱 그린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그림 여기 이제 편지가 잔뜩 뭐라고 써 있고, 이렇게 이제 칼을 맞고 죽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암살.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그래서 마라는 혁명의 순교자로 이렇게, 또는 민중의 친구로 추앙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죽은 자세는 미켈란젤로 피에타 예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래서 장볼 마하, 의사이자 급진적 언론인으로서 혁명 이후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그 하층민, 그죠? 이 사람 하층민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하층민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면서 그런 쪽 말이 이제 언론인이죠. 그 당시 이게 말 그대로 찌라시죠, 그죠? 그 당시 찌라시, 팜플렛, 그죠? 뭐 그런 떠도는 얘기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막 뿌리고 하는, 그래서 그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대중적 지지를 얻다가 그걸 바탕으로 의원이 되었고, 그래서 자코뱅파, 급진파가 정권을 잡을 때 이제 연합한 거죠. 따지면 연합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1793년에 지롱드파의 지지자인 샤를로트 코데에게 암살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뒤 그림들도 유명해요. 이것들도.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포 정치가 여기 쓴 것처럼 이게 공포 정치를 사실 극심하게 하는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반대파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 거꾸로 저쪽을 다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암살 사건.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마라는 지병이었던 피부병이 악화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 몸이 가려움과 이거를 못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그고 있으면 이제 가려움이 좀 덜한 거죠.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면은. 그래서 정치 활동을 잠시 중지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요양하며 약물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근데 물론 이 피부병도 썰에 의하면은 마라가 도피 생활 중에 하수구에서 파리의 그 지저분한 하수구 시궁창에서 지내가지고 얻었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혁명 중에서도 막 그 전에도 도망 다니고 별일 다 했거든요. 영국으로 막 도망가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도피 생활 중에서 하수구에서 얻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저 여성이 이제 암살자예요. 그래서 평소 과격한 혁명을 혐오하면서 지롱드파, 그러니까 온건한 공화주의자죠, 그죠? 그러니까 온건한 공화주의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왕은 있고, 그죠? 이제 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그죠? 입헌 군주제적인. 자, 그래서 그런 온건한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던 지롱드파를 지지하던 샤를로르 코르데가 이제 면회를 가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딱 가장을 한 거죠. 공화국에 대한 적에 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 왕당판 이런 데서 반란하는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밀고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마라한테 편지를 보내고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아까 그 편지예요. 그 편지가
이 편지가 일종의 뭐 위조된 편지죠. 여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에 뭐 사람들 명단이 쭉 써 있습니다. 그 명단이 뭐냐면은 그 이제 반란에 가담할 사람들, 그죠? 지금 현재의 이 공화국을 뒤엎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밀고 한다는 그 명분으로 찾아와요. 가지고 말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욕조에서 이거 하나 놓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을 찾아와서 이제 편지를 전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만난 상태에서 마라가 그런 말 했다 그럽니다. 딱 읽고서 이 사람들은 곧 단두대로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죠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딱 써가지고 그죠 이제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체포해서 단두대로 보내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순간 그리고 요것도 준 겁니다. 여기 그 돈이에요. 돈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하고 저거 했으니까 뭐 차비라도 하나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다 말해놓은 겁니다. 그 여성한테, 코르데한테. 그런데 이제 말하자 옷에 숨겼던 부엌 칼로 암살합니다. 부엌 칼로. 여기서 부엌 칼 같은 꽂혀있죠. 칼이. 그죠? 이거는 그죠? 이 그림에는. 물론 이것도 이제 상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성은, 코르데는 마라를 암살함으로써, 그럼 왜 암살했느냐? 결국 이거예요. 그동안, 그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얘가 이렇게 자꾸 누구 죽이면 다 이제 처형되고 이러니까 더 이상의 폭력과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죠. 그죠? 저 수괴를 없애면은, 우리가 왜 테러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테러하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집단의 수괴를 없애면은 이제 더 이상의 폭력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암살한 겁니다. 자기가 암살했고,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력과 희생이 더 이상, 야, 이제 죽이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죠? 더 심해지겠죠. 그죠? 누구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다 잡아들여. 그래서 사실 더 심해진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이 그림도 유명해요. 물론 이 그림은 이제 나중에 그려진 거죠. 그래서 마라를 죽이고 난 직후에 코르데 해가지고 1860년경 나중에 한참 뒤에 그려진 건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것도 황선교 사건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한테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여성입니다. 샤를로트 코르데. 그래서 단두대로 가기 몇 시간 전에 그려진 초상화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엄청난 센스에서 일이었더라 합니다. 아주 젊은 여성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이제 처형이나 이거 할 때 또 뭐 찬반도 당연히 심했겠죠. 찬성 반대 이런 것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결과적으로는 이 여성의 소박한 희망과는 반대로 그죠? 자신이 희생을 해서 폭력과 희생을 막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공포 정치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포 정치가 심해지고 그래서 나라가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어쨌든 이 다비드 이제 미술가 화가는 계속 많은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1794년 1월 보름 동안 국민공회 의장까지도 할 정도로 물론 이건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급진주의 그죠? 자코뱅의 핵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공포 정치가 계속 사람들 엄청 몇천 명 다 단두대로 보내서 목을 베서 죽이고 공포주의가 계속 되니까 결국 반대파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대파가 1794년 7월 27일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 등을 탄핵하고 바로 다 체포하고 그죠? 체포해서 처형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죠? 다음날 처형을 하고 그래서 지롱드파, 온건파 중심의 그런 다시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걸 우리가 총재 정부, 즉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사에서는요. 그래서 공포 정치가 이제 끝나니까 당연히 이제 다비드도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다비드는 그래도 그 사이 그때 어디 운 좋게 같이 체포됐으면은 그냥 바로 단두대로 갔을 텐데 같이 체포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바람에 나중에 체포가 돼요.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죠? 체포돼서 투어과 석방을 반복한 후에 릭상부르 궁. 이게 옛날에는 뭐 큰 건물이 없으니까 옛날 왕들이 쓰던 궁을 그냥 감옥 비슷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궁에 수감됩니다. 물론 수감돼서도 뭐 예전에는 또 좀 자유로운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어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체포되고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다비드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코뱅파로서의 정치적 행정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슬슬 그죠?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들 프랑스 내에서, 왜냐면 지금 이게 그냥 프랑스 내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외부에서는 그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과 대립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외국 그 다른 왕실들은 프랑스 왕실을 회복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이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때 그린 그림이 사람들의 화해와 단계를 호소하는 그림이 됩니다. 이게 정치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이 막 그려진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 마라, 우리의 지도자, 민중의 지도자 마라를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서 이런 거는 순교자로 추앙을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역숙청 당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막 싸우고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화해하고 단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죠? 그래서 그냥 막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화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은 우리가 그 앞에 나왔었죠. 이제 저기, 152페이지 있잖아요. 152페이지에는 그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신화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다 그림이. 그죠? 150페이지. 그림만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 자코뱅 뭐 지롱들 이거 막 좀 하지만 화해하고 좀 화해해서 서로 단합을 하자 라는 그림으로 바로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그러니까 전설상의 물론 다 전설이죠. 전설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설상의 로마 건국자 로물루스, 그죠? 로물루스 이제 이 사람이 로물루스인 거고, 로물루스의 아내, 이게 이 녀석이 지금 그 아내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딸이에요 또. 이게 물론 전설입니다, 전설. 그러니까 아내 헤르실리아고요. 그러니까 이웃 도시 사비니의 왕 타티우스고 타티우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실리아의 중재로 두 도시의 싸움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점점 하나하나 이제 그 커지는 거죠. 실제로 연합 강건이 결속되면서. 그래서 딱 이게 지금 이 창이 이게 지금 말리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서로 싸우는 거 있으면 창을 세게 들고 이렇게 뭔가 창을 꽉 쥐는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딱 들다가, 이렇게 딱 창을 살짝 놓은 겁니다. 그죠? 서로 말리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와서 지금 말리고, 여기 지금 자기 딸이 와서 말리니까 방패를 살짝 거둔 거지. 안 그러면 이럴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뭐 싸우지 말라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팔에 살짝 힘이 빠진 거, 창든 팔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그냥 따지면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딸인데, 그렇잖아요. 프랑스 내에서도 서로 따지면은 다 연관된 사람들인데, 이거를 뭐 서로 나눠가지고 자코뱅 지롱도 그 이외에 다양한 팔 나눠서 막 서로 단두대 보내고, 그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좀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끼리 또 일단 내부 단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에 더 큰 그 적들이 있으니까. 그죠? 공화국 자체를 위협하는 이웃나라 왕실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막 쳐들어오고 이랬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단합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렇게 좀 전에 공포정치를 전후로 한 혼란상을 화해를 해보자라고. 그래서 다 그 그림이 그려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거요. 보시겠습니다. 154페이지. 여기서 셋째 문단이죠.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사형당한 후 다비드는 감옥에 가게 된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는 변화한 정치 상황에 금방 적응해 나폴레옹의 수석화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황제가 된 건데,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보면 혁명기의 단순한 구도 대신 황제 취향에 맞추기 위해 과장되고 화려한 양식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색은 더욱 화려해졌지만 여전히 매끈한 화면을 자랑했다. 그의 회화는 세밀하고 부드러우며 에나멜 같은 광택이 났다. 그는 제자들에게 붓자국이 보이게 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세기 전반 다비드의 그림은 프랑스 미술계, 나아가 전 유럽 미술계가 추구해야 할 공식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게 19세기가 물론 신고전주의는 요때로 해서 대충 끝나지만은요. 그러나 그 뒤에 영향력이 사실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자가 많았어요. 다비드가 그 프랑스 아카데미와 아카데미 후신인 그 예술학교의 그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자들이 무지 많았고 또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 많아서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가서 또 아카데미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그 아카데미 전통이라는 걸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다비드 자신도 엄청난 그 실력자였고요. 자, 그래서 그 뒷얘기를 보시면요. 그래서 어쨌든 나폴레옹 대관식 그 그림은 저 오른쪽 위에 있죠. 그죠? 오른쪽 위에 다비드 해서 155페이지에 그죠? 다비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자, 그래서 나폴레옹과 이제 연관된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나폴레옹과. 격동의 시대. 예, 정말 격동의 시대예요. 근데, 근데 그리고 기가 막힌 게 그걸 또 그림으로 다 남겼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또 다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그 총재 정부는 곧 반대파의 반란에 직면한다. 그렇겠죠. 그 내부의 혼란이 뭐 싸우지 말자 그래도 안 싸우니까 계속 더 싸우지. 그래서 반대파의 반란 이제는 뭐 그러면 결국에 군대가 개입하죠. 그러면은 그죠? 원래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게 혼란하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혼란하면은 갑자기 박정희가 지금 혼란을 뭐 했다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이런 그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뭐 서울에 본 것도 뭐 그때 뭐 혼란하니까 우리 뭐 전도 혼란을 어쨌든 혼란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개입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 군 사령관이었던 나폴레옹이 어쨌든 그 반대파의 반란을 진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기존 정부 밑에 있던 그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총재 정부의 반대파를 진압을 했지. 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근데 결국엔 자기가 제일 힘 있는 게 증명된 거지 사실은 그죠 그걸 통해서 군사력을 그죠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보나파르트는 그 이후에 이탈리아 원정과 계속 그죠 이집트 원정을 통해 새로운 국민 영웅으로 부상을 했었다. 다 이게 그 주변국들의 위협을 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떠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원정은 이거죠. 이탈리아 원정 갈 때 그죠? 그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그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그 프랑스가 지금 혁명 때문에 완전히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가 그 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또는 프랑스가 자신들이 그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지역을 다른 나라들이 이 틈에 또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탈리아가 그런데 이탈리아 이 북부 이탈리아 쪽에 이탈리아는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죠? 그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요런 그 스페인의 조그마한 왜냐면 옛날에는 그 왕국이라는 게 세습을 왕위를 받으면은 옛날 그 땅을 이렇게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이 이제 이곳저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왕이 없어졌으니까 오스트리아가 또 그 이탈리아 땅을 옛날 프랑스의 그런 땅을 또 먹겠다 해가지고 이탈리아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수복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원정을 떠나는 거죠.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은 늦으니까 우리 바로 넘어가겠다 하면서 생베르나르라는 그 알프스에 있는 고개를 넘어서 그죠? 고개를 넘어서 바로 진격을 해서 이 오스트리아군을 물리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물리치고 뭐 어쩌고 오니까 그죠? 그 인기가 느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그죠? 적어도 내부적인 일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주니까 그 새로운 국민 영웅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부상하고 있었고요. 반면 정부는 뭐 계속 혼란한 거죠. 총재 정부는 이거 뭐 쉽게 대응이 안 되죠. 경제적 불안, 사회적 혼란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어떤 강력한 권력이 또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내 나폴레옹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정권을 잡겠다 해서 브리메르 18일에 쿠데타 해서 1799년 11월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총재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헌법 그죠 통령 정부 또는 뭐 집정 정부 그죠 통령 정부 수립한 후에 통령을 이제 세 명이 통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상 제일 통령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나폴레옹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프랑스 대혁명은 어떤 1차적으로 여기서 끝났다. 그죠? 이 쿠데타를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나폴레옹 시기, 즉 제1제정이라 그래요. 그죠? 제1제정, 황제 정부, 그죠? 황제 정권, 제1제정, 프랑스 제1제정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만큼 유명한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전화예요. 일종의 선전화입니다. 나폴레옹의 이 위대함을
선정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러니까 선전을 5번을 그려서 이곳저곳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기 뭐 이탈리아 대사관에도 붙여놓고 어디에도 붙여놓고 등등.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이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내 사전이라는 게 내 앞에는 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내 앞에는 불가능은 없어. 그게 어릴 때 잘못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사전이 딕셔너리더라고요. 딕셔너리 그죠?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저는 아주 어릴 때 처음 들을 때도 잘못 이해했어요 그 말을. 내 사전에 불가능의 말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5번 그리는데 5번이 사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죠? 말이나 이런 게 좀씩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여기 뭐 대충 3개만 가져왔습니다. 버전이 다른데요. 요건 이런 말이고 저건 저런 말이고. 근데 실제로는 말을 타고 넘어가지 않았죠?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 사람이 노새를 타고 넘는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추리하게 이렇게 추리하게 넣어도. 근데 그게 영웅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면 노새가 힘이 세지. 고개는 말은 사람을 태우고는 못 넘어요. 혼자 넘겠지만은 사람을 태우고는 넘을 정도 힘은 안 됩니다. 말은. 그래서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넘었고 나폴레옹 죽은 다음에 나중에 나폴레옹 타고 노새를 타고 넘는 나폴레옹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접하게요.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나폴레옹을 미화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이 밑에 또 이름이 써 있는 거 이게 이름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나파르트가 있고 그 여기 좀 보이십니까? 이쪽에 좀 이 글씨가 여기 무슨 한니발 여기 한니발이에요. BA 이렇게 보이세요? 한니발. 그러니까 옛날에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프스를 넘은 사람의 이름 3명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정복한 사람. 그래서 여기 한니발이 있고요. 한니발. 그 다음에 여기는 카를루스 마그뉴스 해서 그게 이제 이른바 샤를마뉴 대제.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 대제. 샤를마뉴도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를 이탈리아 정복하고 서로 뭐 황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3명,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 한니발, 샤르마누가 넘었고 내가 이제 그걸 계승하는 위대한 영웅이다라는 그렇게 딱 이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비드 이름도 어디 써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요 이게 아주 나폴레옹을 미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나폴레옹을 통해서 어쨌든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그 안정이 왔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침략군들을 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이겨서 막 정복을 오히려 거꾸로 정복을 했지. 거의 유럽을 다 정복할 뻔했잖아요, 나폴레옹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어쨌든 한편으로 안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정 중에 이건 1800년 아니에요. 1800년에 그린 그림 레카미의 부인이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서 다비드가 그린 그래서 저는 그리스 여신풍의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카우치에 딱 앉아있는 그래서 레카미의 부인은 줄리에트 레카미라고 해서 18, 19세기 저 프랑스 정계와 예술계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사실 유명해요. 문화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 미모의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그녀의 살롱에는 왜 프랑스는 이거 있잖아요. 살롱을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당대의 저명 인사들과 정신인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철학 토론도 하고 그죠? 뭐 예술도 하고 그런 식의 나폴레옹도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나폴레옹은 말 그대로 군인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군인은 사실 이게 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레카미 부인한테도 좀 찝쩍거리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관계까지 연인 뭐 이런 관계까지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레카미의 부인은 나이가 30살이 넘는 남편이 있었대요. 남편이 나이가 30살 연상의 남편, 은행가 남편이 이제 이렇게 그걸 말해 주니까 어쨌든 된 거겠죠. 어쨌든 사교계 어쨌든 그 당시의 핫 인물로서 저는 그 초상화도 유명합니다. 레카미의 부인.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풍이다, 그죠? 이런 머리 모양이나 이게 그리스 여신풍이 그런 모양이라는 신고전주의의 전형적인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비드와 나폴레옹. 그래서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그 쿠데타를 크게 환영하면서 왜냐면 자기들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런 정권이 뒤집혀가지고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지. 나는 항상 우리가 공화주의자가 될 만큼 고결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공화주의는 지금 말로 바꾸면 그냥 민주주의자인 거예요. 그죠? 야, 민주주의보다는 그래도 독재를 해야 돼. 독재 내지 강력한 권력,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강력한 권력으로 우리가 안정을 해야지. 우리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은 그렇게 고결하지 않다. 서로 자기들 막 의견 내세우고 싸우고 지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이래서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보관하지 않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또 생각이 말 그대로 그 정권 정치적인 변화에 잘 그 자신을 적응시키는 거죠. 딱딱딱 그죠? 그러니까 카멜레온처럼.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자가 될 만큼 그걸 하지 않다. 그 젊은 날에는 야 우리는 왕 필요 없고 뭐 권력 같은 그죠? 절대 이런 왕정 이런 거 안 되고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상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을 겪고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한 다음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강력한 절대 군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스파르타를 주제로 그림을 또 그려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스파르타는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스파르타는 왕국에다가 강력한 그죠? 어떻게 보면 철권 정치잖아요. 그죠? 소수, 시민들이 다수를 그냥 강력히 지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왕국 아니에요. 왕국. 스파르타는. 강력한 왕국. 그래서 스파르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파르타를 주제로. 그래서 그 그림이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이게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가 바로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그 영화 300에 나와요. 영화 300 들어는 보셨죠? 영화 300. 그래서 300명이 그죠? 페르시아군 수십만을 딱 좁은 길목, 이 테르모필레라는 그 좁은 협곡에서 딱 막아서 가지고 그죠? 이 왕을 중심해서 다 죽을 때까지 이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화국이 아닌 거죠, 그죠? 스파르타의 왕, 그죠? 이제 왕이고, 그죠?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죠? 이거를 하나로 단합해서 막으면은 조그만 소수라도 우리 저거 막을 수 있다라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또 정치적인 견해가 바뀐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공화국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공화국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그죠? 아주 왕에 대한 어떤 충성과 신의를 가지고 우리가 뭉치면 해낼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 그린 그림이 아니겠죠, 결국엔. 그죠? 자, 그래서, 스파르타 주제를 그리고, 결국 나폴레옹이 한편으로 그걸 또 해낸 거죠. 그죠? 자기가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거꾸로 정복한 거니까. 그죠? 그리스를 벗어나지는 않네요. 네? 그리스를 벗어나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전주의자니까요. 그죠? 거기서 뭔가 자꾸 소재를 찾아와가지고 자꾸 그리는 거죠. 그림들을.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쿠데타 이전부터 다비드를 유명한 화가니까요. 그 그림을 항상 이렇게 전시하고 하니까 그걸 다비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제 쿠데타 성공 이후 이탈리아 원정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을 주문하여 그려진 것이 생베르네라를 넘는 보나파르트. 아까 봤죠? 그거 봤고. 그 다음에 1804년 12월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이제 결국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정복전쟁에서 이기고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물론 그 전에도 사실상 독재를 했지만은 이제 공식적인 황제, 그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이제 황제의 첫 번째 화가 드디어 그러니까 첫 번째 퍼스트 그 황제의 전속 화가가 되고 당연히 이제 대관식 기념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주문을 하겠죠. 그 당시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이 나폴레옹의 그 대관식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대관식.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죠? 10m죠, 그죠? 10m 위로 6m도 넘는 6m가 넘으면 엄청나겠네요, 그죠? 거의 3층 높이네, 3층 가까이 되는 높이. 엄청나요. 네, 진짜 그죠? 가서 저거 어딨죠? 루브르에 있고 하나는 베르사유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루브르에 하나, 베르사유에 하나. 루브르는 안 갔어요. 베르사유도 있고 루브르도 있고. 엄청나죠 그림이, 그죠? 사이즈는 똑같아요, 두 개가. 네, 똑같이 그린 그림이고 딱 하나만 다르다고 하면 여기 치마 색깔만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는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또 특히 그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걸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다음에 나오지만 워싱턴 초상화는 수천 장 똑같은 걸 계속 그려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조각조각해서 이게 연결한 것과 아니면 원판에 하나에 다 그린 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결한 거겠죠. 어떻게죠? 원판에 이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 특히 오늘날에도 이거 잘라서 그릴 텐데 오늘날에도 그죠? 벽화가 아닌 거죠? 벽화는 아닌 거죠. 벽화는 아닙니다. 캔버스에 그려서 이렇게 쫙 붙인 거니까요.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그림 장면은
이건 나폴레옹이 여기 있고, 나폴레옹이 자기 이제 왕비, 그죠? 조세핀 알잖아요. 유명한, 그죠? 조세핀 왕비에게 이제 황후의 관을 하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인물들이 그러니까 실제 크기로 그려진 거예요. 이 퀴그, 실제 크기로. 그죠? 실제 크기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6m, 그리 되겠네, 대충. 그죠? 높이가. 실제 크기로 그려졌지만, 근데 이 장면은 실제 진행된 대관식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노트르담 성당에서 진행됐는데, 근데 노트르담은 고딕 양식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고딕 양식이 아니죠. 이때 가려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고딕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수시로 나폴레옹이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나폴레옹의 생각과 주문을 수시로 반영하면서 그려진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 장면은 아닌 겁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이 나폴레옹의 엄마, 그죠? 나폴레옹의 엄마도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 장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엄마 그려놓고, 나폴레옹이 그 황후한테 이렇게 관을 하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쫙 그 친척들과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좀 상세히 한 장면 보시면은요, 이 재밌는 게 요거예요. 딴 게 아니라, 여기 시저가 있어요, 시저. 이게 얼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좀 이거 얼굴? 저는 좀 많이 봐서 그런가 다른 데서 여기 시저입니다. 시저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시저 옛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최초의 로마 황제 아니에요? 따지자면은 시저가 그러니까 야 시저 그죠? 율리우스 가이사르 시저도 참여해서 네가 내 후계자다라 그런 식의 그걸 집어넣은 거죠. 말 그대로 상상한 거죠, 그죠? 실제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야 좀 그려놔 해가지고 시저도 그려놓은 겁니다. 시저 얼굴에 여기 시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저 초상화에. 그래서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교황? 교회 쪽이죠. 이거는 교회. 여기 좀 교황. 여기가 진짜 교황인 것 같고 저 사람들도 아니 저 이렇게 세모난 요 추기경. 큰 모자 쓰신 분이 교황. 아니 이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 사람이 교황. 이 교황이에요. 이 교황이에요. 교황이 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근데 교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냐면 교황이 그것도 사이가 안 좋았대요. 왜냐면 나폴레옹이 맨날 불러가지고 뭐 부르고 왔다 갔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지가 더 잘난 줄 알았어요. 교황보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끌려와가지고 교황이 비호가 치면서 끌려와서 그냥 사이 좀 표정이 약간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손가락에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황이고 원래 여기 교황 같은데 그 모자를 보면은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추기경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게 죽은 교황인가? 옛날 교황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모르겠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시조를 그려놓을 정도니까, 그죠? 순서대로. 물론 뭐 인물에 대한 얘기도 다 있는데 뭐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일 유명한 게 시저고 이제 어쨌든 이거 똑같은 그림도 두 개 그려서. 예. 당시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있었죠. 나폴레옹은 딴 걸 떠나서 너무나 혼란을 끝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그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겠죠. 나름. 그리고 또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그 나폴레옹이 이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 농부를 병사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전에는 일반 국민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병사.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 도움이 되는 병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용병이라든지 그 전쟁 전문 집단들이 실제 전투를 하고, 그죠? 뭐 농민들은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동원될 뿐이었겠죠. 실제 근데 이때부터 나폴레옹은 그 일반 청년들을 징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병사로 만든 그게 중요해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나폴레옹은 지지를 했는데 모병제의 시작.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죠. 물론 우리 동양에도 모병제는 있었지만은 실제 그 의미,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그죠? 그냥 나가서 몰려다니는 이런 전투가 아니라, 그죠? 개인이 각자 총을 지불해서 총과 칼을 지불하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가서 막 총 막 하는 그런 전투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 군대.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인 거죠.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지났잖아. 조금 이렇게 의식이 깨 있는데 다시 전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지지가 있었는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파도 있었겠죠. 반대파도 당연히. 그래서 왜 심지어 베토벤 같은 경우도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민중을 위한 그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독재자가 됐다, 황제가 그런 식으로 좀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이게 또 투표에서 된 거예요, 황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 투표하자 해가지고, 뭐 압도적인, 물론 뭐, 다 조작이 있겠지만은, 근데 조작이 아니라 지지가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왜 전두환 때 투표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지율이. 바로는 예. 공포 정치 때 이게 공화정도 아니라는 그 반발이 더 많아서 그럼요. 지지했던 그래서 아까 이 얘기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 다비드가 우리 인간은 공화주의자가 될 만큼 그렇게 고결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예.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그것도 혼란도 보통 혼란이 아니었잖아요. 따지면은 그죠? 나폴레옹이 지지를 받았다는 게 간접적인 그게 보면 독하가 나폴레옹 3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 후광이 그거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 나폴레옹 자체가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도 그냥 된 것도 아니고 또 투표를 해요. 투표. 그럼 투표해서 내가 황제 될까 말까 하고 그 투표 지지를 하니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러시아에서 푸틴이 되고 있고 뭐 그죠? 푸틴도 그 다른 이유겠습니까? 그 소련 망하면서 그 혼란을 그래도 강력한 그 권력으로 극복했다가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박정희라든지 뭐 전두환도 뭐 투표하면 지지율은 나오니까 왜 혼란을 그죠? 없애겠다 이러면서 그죠? 투표로 뽑는 거면 사실 말만 황제지.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세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습하잖아. 아니에요. 예, 그것도 투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네. 기억으로는 이게 원래는 황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통령 제일 통령.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황제를 바꾼 거예요. 1804년에.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갔지? 그러니까 봤던 것 같은데. 예. 쿠데타는 1799년. 그래서 겨울에 쿠데타를 해서 통령 정부를 해서 지가 1통령이 되고 이거 이제 투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뒤에 1804년에 통령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아예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황제 명칭을 바꾼 건 사실상.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엄청난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지를 얻었고요. 다비드도 이렇게 할 정도로. 자, 그래서 그러나 결국엔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죠. 그죠? 나폴레옹이 몰락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고야하고 이럴 때 나올 때 좀 나오겠습니다. 그때 나오고요. 하지만 나폴레옹이 잘 나가다가 이제 결국 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워털루 전투에서 그죠? 유명한 그죠?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몰락하고 이제 졌으니까 부르봉 왕조 다시 이제 다른 그 이웃 유럽 왕실들이 옛날 왕실 야 다시 옛날 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루이 16세의 그 동생 그죠? 동생인 루이 18세가 이제 다시 왕정 복구가 됩니다. 그죠? 프랑스 왕조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자 당연히 또 어떻게 돼? 다른 숙장대전에 또 해가지고 인생 어려워요. 이쪽이 붙었다 이게 망하고 이쪽부터 이쪽 망하고 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루이 18세, 루이 16세의 동생인데요. 동생인데 루이 17세는 그 밑에 동생은 먼저 죽는 바람에 이제 그 밑에 동생이 된 거예요. 밑에 동생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 루이 18세 오래 했어요. 좀 했으면 물론 뭐 나이 들어 죽었어요. 이건 뭐 따로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돼서 60몇 세에 죽었는데요. 루이 18세는 이런 걸 봤으니까 정책도 온건하게 했겠죠. 그죠? 온건하게 했습니다. 온건한 정책을 하고 또 다비드는 얘 또 그림 잘 그리고 하니까 다 이른바 대사면령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사면해주고 그죠? 그렇잖아요. 새로 된 사람이 또 쥐가 또 하겠다 그러면 또 왕 뒤집을 수 있는 거 한번 봤으니까 자기 형 목 잘리는 거 봤으니까 그죠? 이제 온건하게 해주고 사면해주고 궁정자 화가 자리까지 제안하고 와서 그림 그려라 했는데 이제 다비드가 스스로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본국에 남아서 다시 또 얘가 하면은 근데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고 이게 또 어떻게 휘말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또 인생 오래 살았 그러니까 여기 오래 있다가는 오래 있다가 휘말린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그 아카데미들 가서 다 교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명성은 높으니까 그림만으로도 명성이 높아서 자기는 그냥 벨기에 이웃나라 벨기에 브뤼셀로 이제 스스로 이제 떠납니다. 망명이라면 떠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다가는 또 무슨 험한 꼴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서 브뤼셀에서 말년을 보낸 후에 말년은 뭐 불행하지 않았어요. 워낙 명성이 높아서 뭐 그림 뭐 몇 개만 팔아도 되고 뭐 해서
예,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아서 나중에 사망을 하고 옛날에는 죽고 나면 바로 죽은 직후에 마스크를 뜨죠. 데드 마스크 그죠? 다비드가 죽은 직후에 뜬 데드 마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 흐름이 다비드의 그림 보면은 그 역사를 프랑스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비드가 이제 말년에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말년 여기 썼지만은 다비드의 마지막 대작입니다. 정말 뭐 그죠? 붓질한 자국 없이 그냥 깨끗한 정말 사진 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진처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그림 제목이 뭐냐? 이 주제가 비너스. 이게 비너스겠죠. 지금 그죠? 아름다운 비너스. 근데 비너스 좀 더 날씬했습니다. 날씬해졌어요. 그죠? 좀 더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좀 더 날씬해졌고. 그죠? 그 이전보다 풍만한 것도 좀 더 날씬해졌고. 이게 이제 삼미신이라고 나오는 그 삼미신이고. 근데 무장 해제된 마르스. 마르스가 왜 전쟁의 신 아니에요? 전쟁.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방패를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방패 뺏어가고 이거 투구, 투구도 벗겨가고, 그죠? 여기 뭐 이제 여기 뭐 군화 같은 거 이런 것도 큐피드가 그죠? 이거 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힘 빠져도 이제 나폴레옹이라기보다는 이게 이거죠. 전쟁 끝나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정말 프랑스 내에서도 서로 죽이고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엄청났잖아요. 그 시골 농민들이 그냥 무기 들고 나가가지고 수십만씩 이때부터 죽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죽는 단위가. 막 수십만씩 죽었으니까, 야, 이렇게 커다란 전쟁이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말년에 그린 겁니다. 이제 그런 전쟁 다 끝나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서, 야, 이제 무장 해제하고, 우리는 이제, 그죠? 사랑으로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의 그림을 보면요, 딱 이렇게 역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시대 역사가. 그래서 그거에 딱딱 맞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잠깐 쉬었다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그러네요. 24년이면. 벨기에 있을 때 그리고 네, 그죠. 벨기에 있을 때. 벨기에 있을 때. 그 저는 죽기 1년 전쯤에 이런 걸 그립니다. 76세 저걸 그렸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깝다. 저런 사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비드도 뭐 자기도 뭐 그 당시 그리워서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나이에까지 저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신념을 따라 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을 하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휘자나 왜 이런 분들 오래 살잖아요. 그죠? 지휘자들도 오래 살고. 근데 작곡가는 좀 그렇지 않아. 작곡가는 좀 머리 많이 써서 빨리 죽나? 자,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이번에는 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의 뒤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주의와 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이 신고전주의 또는 고전주의가 이 정치, 특히 예술하고 정치,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치적인 격변에 따라서 그죠? 다비드가 아주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면서 했는데 이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다비드 그림을 봤지만은요, 소크라테스 뭐 최후라든지 이 그림이 명확하고 선명하고 보기 좋죠. 이해하기도 쉽고 여기 쓴 것처럼요, 그죠? 다비드 그린 신고전주의 회화들은 인물 표현이 전형적이다. 티피컬, 영어로 티피컬. 그러니까 타입, 그래서 어떤 유형, 타입이 딱 있고 티피컬하고 주제 의식이 명확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야, 그림 뭐 좋네, 야, 그래 이런 거 알프스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림이, 그죠? 저 알프스가 딱 넘는 사전에 불가능하다면서 딱 멋지고 이런 그림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손이 딱 보시면 아시 손이 딱 이런 것처럼 이게 한 걸음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거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딱 지금 김일성 해서 이게 지금 인물이 전형적이에요, 인물 표정들이, 그죠? 전형적인 인물이고 딱 손을 딱 가리고 있고, 그죠? 우리 뭐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해서 그러니까 예술이 이렇게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권력, 그죠? 즉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걸 봉사하는 수단으로 된 거잖아요. 아까 그죠? 나폴레옹이 내는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사실, 그죠? 이것도 다 나폴레옹을 미화하는 그런 그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술이 수단화된다, 그죠? 이렇게 사회주의 미술이나 이런 건 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기 따로 안 나와서요, 따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금 딱 보시면 아시지만 이 북한 포스터도 보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전형적인 인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인물상.
대장들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장군님 제일이 좀 웃긴데 아주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강성되고 그날이 눈앞에 다가온다. 이런 거 잘 그죠? 뭔가 손을 항상 가리키고 있고 어디 먼 데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게 전형적인 인물상. 그러니까 고전주의 인물들이 사실 전형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아보기 쉽지만은 사실 아까 다비드 그림들을 보시면요, 다비드 그림들이 이 표정이나 얼굴 그죠? 이런 거 전형적이죠, 그죠? 전형적이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뭐 나이 70된 노인이 아주 복근에다가 아주 그죠? 그 그림 아주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다 전형적인 표현들. 그죠? 전형성. 그러니까 저 전형성이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거랑 똑같은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전형적인 그죠? 이런 얼굴 표정들이나 이런 그죠? 형태나 전형적인 인물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예술이라고 한다면 사실 북한은 이게 공식 예술 아니에요. 그죠? 이런 예술의 수명은 정치 권력 및 이념의 수명과 일치하기 마련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끝났을 때 그런 예술도 끝난 거죠. 그죠? 그 권력이 끝나니까 그런 예술도 끝나고. 이것도 뭐, 만약에 북한이 이제 끝나면은, 이건 뭐 다, 박물관에 가던가 쓰레기가 되는 거겠지. 이런 예술이 끝나겠죠. 근데 북한에서 이런 거를 그리는 사람이 사회주의 예술가예요. 그래서 그 이념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요거, 그 소셜리스트 리얼리즘. 그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사회주의 리얼리즘입니다. 포스터가 예. 다비드만큼 잘 그렸으면 예, 예. 정권이 그러니까 다비드는 지금 예. 저거는 약간 그렇지만 그죠? 이거는 이제 허접하게 그린 거죠. 그렸으면은 얘도 그 시대의 사회주의 예술에 이렇게 남지 않을까?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예술가도 그렇게 그런 그림들을 그린 게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죠? 세세하게 그림적으로 있어요. 뭐 이른바 우리가 잘 그렸다는 그림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풍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꽃 파는 천연이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죠? 따지면은 그 민중들의 그런 뭐 분노와 이걸 담아서 그걸 가는 그런 그 작품들인 거죠. 주로 다. 그래서요.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소비에트 그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고전주의가 한편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미술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미술사 쪽으로 그 신고전주의 흐름이 그런 전형성, 또 정치적 이념성을 이 사회주의에서 이어받은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의자들이. 근데 요거는 유의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볼 때 요거는 소셜리스트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소셜리스트라는 말을 붙여요. 꼭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리얼리즘들이 있어요. 그냥 소셜 리얼리즘도 있고요. 우리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셜 리얼리즘 아니면 그냥 리얼리즘들이 있는데 요건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미술이 뭐 소련 망하기 전까지는 지구의 절반을 지배했던 거니까요.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22년에 소비에트에서 혁명 러시아 미술협회가 결성되면서 기본적인 예술 제작 원리이다. 우리 예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규범을 정한 거죠. 그죠? 예술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아주 강경하게 관철되었습니다. 한편 레닌도 고전주의적 미술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에트, 연방, 동유럽 공산국가들, 쿠바, 중공이라고 하지 지금 중국이죠. 중공,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채택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셜리스트 리얼리즘. 그래서 내용과 형식으로 보시면은 아까 그 신고전주의가 거의 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사회 현실을 혁명적 전개에 맞추어서 역사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걸 애매하게 추상화 이러면 이거 하게 이거 안 되면 이거는 다 그 타락한 퇴폐 미술이 돼버리는 거 이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퇴폐 미술을. 그 다음에 내용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교육하고 노동자를 교화시켜서 그죠? 즉 공동체 이념이 절적이라는 거죠. 그죠? 사회주의 혁명이 우선이다. 그죠? 아까 그런 포스터 그림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죠? 이거 강성되고 그날이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선이고 또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고전주의의 기본적 특징이죠. 우리가 그죠? 신고전주의 그림 보면은 명확하고 그죠? 어떤 이념 그죠? 공동체라든지 어떤 이념성이 딱 보이는 나폴레옹이 딱 손짓하는 그죠? 그런 물론 나폴레옹도 겉으로는 자유평 등 박애잖아요. 내세운 게 그죠?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예술가들을 이제 숙청할 때 이거 가지고 숙청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적인 퇴폐라는 말을 꼭 써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퇴폐 미술이냐?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이나 욕망,
이거를 표현하면 우리 예술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개인의 어떤 욕망, 그죠? 사사로운 개인 감정 표현하는데 이런 걸 표현하면은 이거 서구 유럽 미술이 부르주아적인 퇴폐다, 이 퇴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면은 이거랑 연관되지 않은 이상은 다 퇴폐적이다 해가지고 숙청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뭐 정신 세계를 그렸다, 이거 다 퇴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 이념을 지지하는,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연적 낙관주의로 갑니다. 근데 요걸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이제 가끔 듣는데요. 이런 말 듣잖아요. 불평불만 분자들, 이런 말 듣잖아요. 북한에서, 그죠? 맨날 김정은이 불평불만 분자들이 척결하고, 그죠? 맨날 그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 예술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사실 불평불만 분자들이에요. 지 감정, 뭐 욕망 무하고 난 욕망 이런데 이게 사실 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불만, 뭐가 불만이 있어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항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낙관주의, 요게 중요해요. 낙관주의. 근데 낙관주의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바탕으로 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회주의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그죠? 그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 법칙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원시 공산제,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그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게 역사가 이렇게 5단계 발전을 하고, 계급 갈등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이것은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르크스가 철의 법칙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필연적으로 관철된다. 지금은 그렇게 억압받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혁명을 다가오게 하는 우리의 동력이다. 결국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래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이건 불평불만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뭐 그죠? 뭐 폭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 금지. 그게 이제 불평불만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지 힘들더라도, 여기 아까 우리 그림 봤던 것처럼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참여해서 하면은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데 뭐가 불평불만이 있냐? 사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북한에서 나오는 저 불평불만 분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한다는 거는, 야, 이거 우리 문제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계급투쟁이야, 역사 발전의 법칙, 당의 지도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이건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 불평불만 분자로 사상 개조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상을 뜯어고치거나 숙청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거 필연적인 낙관주의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북한 낙관 그림 봤을 때도, 야, 북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포스터는 다 낙관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승리한다,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미제사이즘, 그렇게 다 낙관주의인데 이게 이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저러냐 이랬다가는 이제 불평불만이 되는 거죠. 비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의 지도와 역사 발전, 필연적인 사회주의 혁명 승리를 믿고, 그죠? 당의 이념 지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비에트 그림, 구소련 1949년 곡식 담기라는 그림인데,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여성 농민들이죠. 이거 집단 농장이에요, 그죠? 집단 농장에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또 영양 상태 엄청 좋죠, 그죠? 건강하게, 그죠? 이렇게 웃으면서 물론 지금은 일이 힘들지만 이게 즐겁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필연적인 승리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도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전형적인. 그래서 이 구소련의 우표로도 발행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준적인 자기들의 공식적인 예술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일은 힘들지만 이것이 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 곡식을 담고 말이야, 그죠? 하는 집단 농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그러나 실제는 이 당시에 엄청난, 그죠, 그 식량 위기와 항상, 그죠, 이렇게 집단 농장이 잘 돌아가지도 않았고 다들 그 생산성 떨어지고, 실상은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이렇게 필연적인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림이 이제 공식적인 그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가장 표준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그린 그림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포스터식이 아니더라도 그림 그림도 많다기도 하지만 그런 그림들의 바탕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지도자를 영웅화, 그죠? 우상화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소비에트의 전형적인 그림. 그죠? 다 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손짓을 하고 있죠, 다들. 그죠? 여기 이렇게 레닌이 말이야. 그죠? 혁명을 딱 한 다음에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권력을 드디어 장악하는 거죠. 1917년 그걸 이제 나중에 그린 건데요. 레닌이 딱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처럼 이제 탁 내려와서 이제 다 나를 따라 끝났다. 그래서 민중들이 막 환호하고 있고, 그죠? 딱 손으로 뭔가 가리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뭔가 자기는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그죠? 검소하게 딱 살면서 우리 당의 지도를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이런 게 딱 영웅화가 돼. 영웅화에다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전주의의 그런 그 변형이에요. 그걸 딱 이어받은 그런 그림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그 신고전주의 그 기본적인 요 방향성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림이다. 그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의 수명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치 권력 및 이념의 수명과 일치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북한, 소련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도 없는 거,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민중 걸개 그림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민중주의해서 걸개 그림 뭐죠? 이런 것도 많이 유행했는데 이제는 뭐죠? 사라지면서 없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책엔 따로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여튼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좀 리얼리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랑 체크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앵글은 이제 좀만 더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54페이지 앵그르 기교의 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교의 화가. 다비드 이후에 프랑스 미술계는 신고전주의의 대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와 낭만주의 수호자 외젠 들라크로아라는 두 프랑스 화가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드가 지배하다가 그것이 정권이 끝나면서 나폴레옹이 끝나면서 이제 같이 끝났고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그 제자 대표적인 제자 앵그르가 신고전주의를 이어갔고요. 또 그거에 반대파가 외젠 들라크로아입니다. 들라크로아는 그 유명한 왜 자유의 여신을 그린 아시죠, 그죠? 그 프랑스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이라는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왜 여기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온다. 그 아시잖아요. 프랑스 그 그림을 유명한 그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실제로 인상파가 나오기 전까지를 이끌죠. 쭉 이끄는 이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그르는 다비드의 총애를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신고전주의가 된 것이 당연했다. 그렇겠죠, 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던 앵그르는 11살에 미술학교에 입학했고 17살에는 다비드 화실의 일원이 되었다. 자, 그래서 화실의 젊은 선생들은 화필이 보이지 않도록 그릴 것을 강조했는데 155페이지 다시 넘어가셨어요. 그들은 회화가 양파 껍질같이 매끈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앵그르는 스승보다도 고전에 더 충실했다. 그의 초기 작품을 보면 그리스 도기화를 본받아 평면적이고 선을 강조한 소묘를 하고 있어 비평가들이 원시파 혹은 고딕파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들라크로아와 제리코는 이게 이제 낭만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낭만주의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제리코는 회화의 기본 요소로 지성과 사생법, 지성이라는 게 어떤 이성입니다. 이성, 인텔렉추얼, 이성과 사생법, 소묘죠, 그죠? 소묘를 대신에 감성과 색채를 중시하며 이렇게 대립되는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이냐 색채냐 이렇게 대립되는 거예요. 선과 색채의 대립. 쉽게 말해서. 그래서 미술계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색채를 중요시한 겁니다. 낭만주의자들은 낭만주의는 감성, 감정, 색채를 중요시했고 이 신고전주의자들은 선 또는 지성, 이성, 그죠? 이성. 따지는 거, 따져서 그리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만인 혹은 파괴자에 맞서 앵그르는 전통적인 회화 제작 기법을 옹호하며 보수주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래서 소묘야말로, 그러니까 선으로 그리는 소묘야말로 진짜 미술자라는 것이 그의 좌명이었다. 그는 또한 회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강한 난색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색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난색을 사용하는 것을 전통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색을 많이 섞어서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앵그르, 기교의 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오른쪽에 제가 실어놓은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화상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화가 소개할 때 화가의 자화상 이랬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사진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화가의 사진, 그래서 앵그르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앵그르는 그 다비드의 제자로서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적통으로, 적통입니다. 다비드의 적통으로 개성하는 대표자인데, 근데 당대의 낭만주의자들, 지금 말한 들라크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자를 이렇게 공격도 했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 요소들을 자의반, 타의반 상당히 반대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잘 구별이 안 돼요. 야, 이거 뭐 달라. 뭐 이게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림상으로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그림. 이렇게 특히 앵그리 그래서 이렇게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 신고전주의 초창기에 그 신고전주의 충실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죠.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 황제 자리에, 황제 복장으로 황제에 앉은 그 나폴레옹. 그래서 아주 뭐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이나 이런 게 아주 섬세합니다. 다 이 카페트라든지 이런 표현 하나가. 그래서 마치 그리스 신전의 제우스 신전 옛날 기억나세요? 제우스 신전에, 뭐 지금은 제우스 신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제우스 신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정도, 그죠? 제우스 신전에 다 이렇게 그런 호를 들고, 왕호를 들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신고전주의적인 그런 그림이고요. 또 요것도 유명한 뭐 욕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죠? 요것도.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신고전주의에 충실했지만 낭만주의자들과 서로 싸우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둘째 문단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져. 그래서 앵그르는 낭만주의자들의 영웅인 루벤스는 바로크 예술가죠. 그러니까 바로크 예술가는 색을 중요시했어요. 그죠? 색을 중요시했고, 선이 좀 삐뚤어져 있고, 그죠? 대각선, 이런 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크는 낭만주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루벤스를 플랑드르의 푸주한 주인이라고 불렀고, 들라크로아를 인간의 탈을 뒤집어서 악마라고 맺어요. 서로 치열하게 치열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저 둘이. 그래서 들라크로아가 전시회에 그림을 걸고 나가자 앵그르는 문을 열어라,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한다. 반대로 낭만주의자들은 앵그르의 그림을 빛바랜 소묘화라고 불렀다. 이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어떤 생명, 어떤 꿈틀거리는 거 이런 걸 아주 중요시하게 했는데, 꿈틀거리는 감성, 열정, 충동, 특히 충동 같은 것을 중요시했는데요.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이 들라코라 그림에는 그런 게 없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경한 신고전주의 수호자는 때때로 자신의 규율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싸우다가 그쪽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앵그르는 뛰어난 사생가로서, 그러니까 소묘죠, 선. 그의 복잡 단단한 선이 피카소, 마티스, 드가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되도록 많은 선을 그려보라는 앵그르의 충고를 받아들인 화가들입니다. 반면 그 낭만주의자들은 선을 그리지 않고 색으로 이게 형태를 표현했어요. 색으로. 하지만 앵그르의 여성 누드화는 그리스와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미화는 거리가 멀다. 그의 대오달리스크의 나른한 포즈는 르네상스적이라기보다는 마니에르즘에 가깝다. 그는 주제를 택할 때도,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이 그 대오달리스크죠. 그 오달리스크는 후궁입니다. 후궁, 그죠? 후궁이란 뜻이에요. 후궁이란 뜻입니다. 후궁. 그러니까 대오달리스크니까 후궁 중에서 넘버 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식 왕비가 아닌 후궁 중에서 넘버 원인 대오달리스크. 그래서 뭐 물론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인데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의 그 첫 번째 후궁이라는 그런 그 명칭 자체가 그겁니다. 데오달리스크.
그래서요, 밑에 보시면요. 자, 계속 읽으시면은요, 이런 거 할 때도 아카데믹적인 것보다는 하렘의 후궁 같은,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그러니까 이국적이라는 게 이게 낭만주의자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이국적이다. 뭔가 이국적, 새로운 세계, 뭔가 이국적 이런 거. 뭐, 나중에도 이제 우리 낭만주의 얘기할 때 상세히 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낭만주의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근데 낭만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국적, 뭐 동경적 이런 거예요. 전혀 새로운 뭐 신비한 어떤 세계, 그죠? 뭐 그런 거를 꿈꾸는 그런 걸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이 낭만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국적 에로틱한 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벌써 주제부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비평가들은 지나치게 머리가 작고 비정상적으로 등이 긴 이 인물을 비판했다. 한 비평가는 그녀의 척추 뼈 수가 너무 많다고 비난했고 뼈도 없고 근육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비판 소리도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앵그레는 여인의 관능적인 우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지를 늘린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죠? 어느 때 봤습니까? 아까 나왔던 대로 마니에리즘, 그죠? 마니에리즘 때 이렇게 목도 길게, 뭐 손가락 길게, 이게 길게 한 거예요, 길게. 길게. 그죠? 징그럽게. 그래서 척추뼈가 많다 해서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척추뼈가 3개가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오늘날의 해부학적인 측정에 의하면은 5개 정도가 많대요. 여기 있죠.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요. 대오달리스크, 대후궁. 그래서 오늘날의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왼팔하고 오른팔이 너무 길어요. 왼팔이 오른팔보다 짧다는 거죠. 딱 측정해 보면은요. 왼팔이 오른팔보다 짧으면 척추뼈가 정상인보다 5개가 많다고 한다. 우리 척추뼈가 목뼈 다 보면서 한 33개인데요. 꼬리까지 33개인데 그냥 5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이쪽이 좀 말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뭡니까? 마니에리즘, 그죠? 길게 그리는, 그래야 좀 더 우아하게, 길쭉하게 보인다. 그런 풍으로 그린 겁니다. 어쨌든, 제일 두드러진 거는 이제 매끄러운 살결의 표현이고요. 자, 오달리스크는 오스만 술탄의 후궁 또는 부유한 귀족의 첩. 뭐 이슬람 쪽에서는 뭐 첩을 여러 명 일부 다처되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오스만 술탄의 후궁을 가리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렘은 무슬림 집안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게 예전에 이랬다. 아예 집안에서도 여성을 격려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우리도 그래. 비슷한 게 안채 이렇게 그죠? 안채라 그러면 여성들 격리는 아니죠. 그죠? 격리는 아니었죠 우리는. 근데 여기는 특히 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격리시켜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만 이렇게 딱 거주하고 남성은 여성 하인을 통해서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여기는 후궁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을 이제 이었겠죠. 후궁들이 머무는 하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터키탕 그림도 일종의 하렘인 거예요. 여성들만 이렇게 이 후궁들, 궁녀들이죠. 후궁과 궁녀들이 같이 목욕하는 그런 하렘의 공간을 또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번에 누드화와 연관된 이야기들, 그죠? 누드화가 많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오른쪽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